대한민국 첫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대사업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군이 경항모 사업에서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모함 건조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사들의 불꽃 튀는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양측이 제시하는 항모의 설계도 그만큼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항모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고작 북한을 상대하는데 항모가 무슨 필요이며, 정작 항모를 만들어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격침된 러시아 상륙함처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완파될 텐데 항모가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모가 값싼 비싸지 꺼다 놓은 보리자루만도 못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해전에서 항공모함이 가지는 유용성과 위력은 그저 비싼 군함 한 척으로 치부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항모가 적절한 호위 함대와 함께 항모 전단을 구성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전투력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모는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외교 카드로 기능할 수 있는 국방계의 치트키입니다. 특히 대미 외교에서 정말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항모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첫 항공모함 사업인 한국형 항모 사업에 관련된 무수한 논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 CVX 수주전은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협력자들을 끌어모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항모를 제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STX 엔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레이더 및 전투 시스템 그리고 엔진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영국제 최신 중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한 바콕을 파트너로 합류시켜 흠잡을 데 없는 차세대 항모 만들기에 매진 중입니다. 모듈식 스키 점프대, 후방 드론 간판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바콕이 개발한 자동 무장 이송 장치가 탑재될 수 있다는 추측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맞선 대우조선은 항공모함 제작 명가인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 조선소, 한진중공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통해 절대 실패하지 않을 안정적인 항모를 제시했습니다. 무리하게 중형 항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엉터리 폐품이 된 중국의 랴오닝이나 인도의 비크란트의 전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이는 확실히 검증된 항모를 건조한 뒤 이후 축적된 기술로 독도함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조될 차기 항모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적인 설계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내놓은 항모의 설계 외에도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세 가지 항모 설계를 별도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항모 사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 건조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많은 국민이 항모 건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거하고 중국에는 쓸모가 없다가 이들의 주장인데요. 차라리 항모 사업을 할 예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증명된 대전차 미사를 사거나 통신 장비를 바꾸자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전에서 항모의 역할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항공모함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은 육, 해, 공 각 군이 소유를 제기하면 이를 기재부가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항모 예산이 취소된다면 그냥 국방비가 주는 것이지 다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만 날린다는 것이죠. 물론 항모가 쓸데없는 사업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다음해 예산부터는 항모에 들어갈 예산을 군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항모는 절대 쓸데없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 안보의 위기가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항모 전단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 번째 자국산 항공모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항공모함인 003형의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졌지만
하지만 2022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1, 2개월 이내에 진수 전력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항모가 건조될 2033년이면 이 003형은 물론 후속 건조될 중국 최초의 핵항모인 004형이 한두 척 정도 건조될 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중국은 항모를 붕어빵처럼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모를 호위할 구축함들 상당수가 이미 전력화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염려한 미국이 태평양 함대로 항모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일본 역시 경항모 전단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시의 동북아에서 활동할 항모 전단의 수가 무려 10개가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이미 항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모가 득실거리는 동북아행에서 우리의 해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항모가 필요합니다. 항모는 최신의 구축함과는 달리 항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항공모함은 그냥 전투기를 띄우는 이동식 비행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행장이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성능이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활주로가 짧아 운용 가능한 함재 개수도 제한되고 육상기지와 달리 데미지 컨트롤이 어려워 일단 피격되면 쉽게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21세기 현대해군의 해전에서 꼭 필요한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항모가 없으면 함대의 생존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서는 누가 더 멀리 적을 탐지하고 더 멀리서 치고 빠지냐로 순식간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적성국의 항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항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대를 위협하는 적의 항공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대잠전, 소해전에서도 항모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요. 항모에 탑재되는 헬기 전력은 구축함 수척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모는 지함이기도 한데요. 거대한 덩치에 걸맞는 거대한 아일랜드에는 함대를 통솔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함재기들이 습득한 정보를 함대의 군함에 연동시켜 협동 전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막대한 탑재 능력을 활용해 다수의 차량과 장비를 운송하는 보조 상륙함으로 기능하거나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로 구성된 강습 상륙모함으로 작전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런 항모를 대체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항모라고 무적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은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 세례 얻어맞기 딱 좋은 비싼 표적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항모전단이 항구를 벗어난 순간부터 항모전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찰 위성이 많이 있달지라도 구름 낀 날씨나 야간에 항모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령 탐지했다 하더라도 전투 속도를 항의하며 24시간 내내 방공 구축함에 호위를 받는 항모를 격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 해군이 주로 움직일 제주도 남방 항로에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 우방국의 군함과 요새는 물론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함대가 질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항모전단을 노리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전력은 생각외로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의 생존성이 낮아 항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어떤 규모로 건조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항공모함의 규모와 함재기의 종류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CVX 스펙은 병합의 수량 3만 톤, 함재기 20여 개 수준의 경항공모함인데요. 이 정도로는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함재기 20기는 미군이 타격 임무를 위해 편성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실제로 적을 타격하기 위해 출격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은 갑판에서 일시에 출격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리 좋게 쳐줘야 3-4개 편대 정도만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함대 방공과 긴급 대응을 위해 절반이 함대 상공을 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보급까지 고려한다면 CVX가 공격에 동원할 수 있는 함재 개수는 불과 한두 개 편대, 그러니까 최대 8기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조하는 임무 이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중국의 003형은커녕
랴오닝급이 운영하는 40개 함재기를 상대하기도 버거운 수준인데요. 우리 경항모가 공격에 8기를 동원할 때 랴오닝급은 가뿐하게 20기 이상을 공격 임무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수치입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함재기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만 따져본다면 항모 사업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항모의 규모만 좀 더 키우면 앞에 언급한 내용이 모두 해결됩니다. 현재 정규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만재 6만 5천 톤급 퀸 엘리자베스와 7만 5천 톤급 팡을 건조했거나 건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팡의 경우 원자로를 탑재해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를 2기 이상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출기를 이용하면 매우 단시간에 다수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40기 이상의 전폭기와 조기 경보기 E2D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중국 항모전단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항모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의 사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항모 사업에서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이 바뀐 것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항모를 보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함재기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F-35B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이용해 쏘티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좋은 점이 없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F-35를 제외하면 중국의 젠 20뿐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 중에서는 굳이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를 수십 대나 사야 하는 항모를 왜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돈 낭비를 왜 하냐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바로 중국의 항모전단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으로 구성된 2개 항모전단을 운영 중이며 함재기는 젠15 전투기입니다. 2개 항모전단을 합치면 전시에 대략 80기 정도의 젠15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규모만으로도 지금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의 전체 공군 전력과 맞먹습니다. 특히 젠15는 최고 속력이 마 1.9에 달하고 다양한 무장과 전자전 포드까지 탑재해 현역으로 운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중국도 젠15의 성능에 만족했는지 003형 항공모함에서도 젠15를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젠15반이라면 한국에게는 그다지 위협이랄 게 없습니다. 중국의 스텔스기는 말만 스텔스기이지 스텔스 기능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젠15의 RCS 값은 4제곱미터로 북한이 운영하는 구형 미그-21 전투기에 동일한 RCS 값을 가지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상업용 레이더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F-35 전투기의 RCS는 0.001제곱미터로 고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교전이 벌어질 경우 스텔스라는 방패 뒤에 숨어있는 F-35가 일방적으로 젠15를 사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젠15는 우리 공군이 보유하게 될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KF-21의 RCS 값은 미군의 슈퍼호넷 전투기보다 작으며 필요시 스텔스 성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퍼호넷의 RCS 값이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KF-21은 나올 때부터 1제곱미터 이하의 RCS 값을 가진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보유한 셈인데요. 여기에 블록3 개량을 통해 KF-21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면 스텔스 성능은 더욱 향상돼 젠15는 손도 쓰지 못한 채 한국산 전투기에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1이 위협적인 성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젠35라는 이름으로 중국 해군에 배치될 FC-31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사인 선양항공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체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존 중국의 전투기들과는 형상부터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중국의 전투기들이 러시아의 미그기나 수호의 전투기를 참고한 것과 반대로 FC-31은 F-35의 쌍발 엔진을 탑재한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 국방부를 해킹해 탈취한 F-35의 정보를 가지고 만든 전투기가 FC-31이라고 추정할 정도인데요. 또한 그동안 중국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내부 무장창을 장점으로 강조할 만큼 위협적인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짝퉁이라
부족할지라도 상당한 성능을 가졌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F-35보다 한참 떨어질 것이란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무장 탑재량이 굉장히 애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장량은 외부 내부 합쳐 약 8,00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겉보기에는 F-35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F-35에 비해 굉장히 작아 스텔스 상태로 임무를 수행할 때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비교하자면 F-35가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2,600kg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에 반해 FC-31은 한 개의 내부 무장창에 2,000kg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거의 30%에 가까운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중국 특유의 대량 양산으로 부족한 성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중국이 현존하는 두 척의 항모와 곧 건조될 003형의 함재기를 전부 교체할 경우 중국 해군은 일시에 140개의 FC-31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중국 해군이 언제든 F-35 전투기의 70% 성능을 가진 전투기 140기로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를 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FC-31의 위협을 단 한 척의 항모로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함재기가 수적으로 부족할지라도 FC-31을 압도할 수 있는 고성능 5세대 전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도입해야 할 5세대 함재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지금 당장 우리 군이 도입할 수 있는 5세대 함재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와 함재형 전투기 F-35C뿐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항모 도입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전투기는 F-35C입니다. 골재 보강을 통해 F-35A의 성능을 그대로 내면서 단거리 이착함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우수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 항모전단이 운영하는 전투기다 보니 생산 대수가 상당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미 해군이 계속 개량하고 점검하는 기체다 보니 신뢰성도 우수하고 부품 수급도 쉽습니다. 성능으로 보나 가성비로 보나 이만한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계획 중인 한국형 항모로는 F-35C를 절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착륙거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애당초 F-35C는 니미츠급이나 제럴드 포드급 같은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초대형 항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량이 작아 활주로가 짧은 데다 여러 대의 전자식 사출기, 이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하 3만 톤급 경항모로는 F-35C를 운영할래야 운영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차기 항모를 적어도 경하 5만 톤 이상, 만재 7, 8만 톤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기존의 경항공모함 사업에서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을 바꾸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만약 한국형 항모가 중형 항모로 건조된다면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를 탑재해 강력한 사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키 점프대와 수직 이착륙 따위의 작기술로 쏘티를 늘려야 하는 경항모에 비해 압도적인 쏘티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멀스 항모를 도입하면 E2D 조기 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협동 교정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의 항모가 중형 항모가 되면 중국의 랴오닝이나 산등 같은 유사 중형 항모를 압도할 수 있는 초강력 중형 항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입될 전투기가 결국 외산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무조건 미제 전투기를 수입하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외산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정비가 어렵습니다. 부품을 개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해 정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다반사이고 중대한 결함이나 고장을 수리할 때는 해외에 위치한 정비창으로 전투기를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장인데요. F-35C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개발 중인 첨단 무기를 탑재려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통합된 미국산 무기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도 무기를 확보할 수 없던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자주 국방을 달성한 지금에서는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한창 비행 시험을 준비 중인 KF-21의 함재기형인 KF-21N을 만들자는 주장이 카이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이 아직도 운용 중인 4세대 함재기 F-18EF 슈퍼호넷과 유사한 스펙을 가졌으니 기고를 보강하고 어레스트 후크를 달아 함재용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그도 그럴 게 우리 군이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경우 국산 함재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국산 무장을 통합하거나 개량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도입될 블록1을 내부 무장창이 탑재된 5세대 미들급 전투기인 블록3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조금만 건들려 해도 기밀이라며 난리가 나는 미국산 전투기와 달리 뜯고 싶을 때 뜯으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산 전투기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생산 대수가 적어 원본이 KF-21에 비해 단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고 처음 만들다 보니 여러 항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개량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될 2033년까지도 양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산 전투기를 함재기로 사용했다가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항모가 빈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처럼 F-35C를 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KF-21N의 개발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자주국방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항공 플랫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KF-21N을 도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산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미국이 F-35C를 판매하도록 설득하거나 또는 가격을 낮출 때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항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에 어떤 항모가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중형 항모와 함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F-21의 첫 비행까지 불과 수주만 남았습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면 내달인 7월 22에서 23일 사이에 첫 비행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지상주행 시험 중인 KF-21의 영상이 퍼져나가며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아주 잘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 이후 이어질 비행 테스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에 비행을 맡은 파일럿은 대한민국 공군의 교관을 맡고 있고 매우 우수한 실력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또 중고도 무인기 MUAV 개발, FA-50 공대지 확장무장, 전술인문기 TA-50 구매 시험 등 다양한 시험 평가를 수행한 시험비행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조종사의 기량 부족으로 항공기가 추락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KF-21이 순조롭게 개발되자 새로운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KF-21N의 개발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내 언론을 통해 KF-21의 엔진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 연구진은 후크로 고정된 KF-21의 엔진을 애프터버너까지 사용해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고정된 KF-21의 모습이 마치 항모에서 이함을 준비하는 함재기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상용 전투기의 후크는 이렇게 크고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미국의 슈퍼호넷의 후크와 형상이 비슷합니다. FA-18 EF 슈퍼호넷은 전장 18.3m, 전폭 13.7m, 전고 4.9m, 자체 중량 13.8톤, 최대 이륙 중량 29.9톤, 최대 무장량 8.6톤인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공격기입니다. KF-21과 같은 F414 GE400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각기 단자형 FA-182와 복자형인 FA-18F로 나뉘는데요. 최근 대응행한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주인공 일행이 운행하는 전투기가 바로 이 슈퍼호넷일 정도로 미해군 항공대가 애용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진은 KF-21을 개발할 때 이 슈퍼호넷을 뛰어넘는 4세대 4.5세대기를 KF-21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F414 엔진을 탑재함에도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로 크기를 줄여 기체의 추중비를 높여 고기동성을 확보하고 스텔스 설계와 반메린 무장창으로 저피 탐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IRST, 국산 에이사 레이더, EOTGP 타겟팅 포드, 데이터 링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능력을 통해 슈퍼호넷을 압도하는 탐지 추적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든 면에서 FA-18 EF 슈퍼호넷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KF-21 보라매가 함재기로서도 슈퍼호넷을 뛰어넘을 특별한 기능이 있을 거라 기대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KF-21N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세계 최대 재래식 항모이자 중국 해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4명 푸제남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004명은 전장 325m, 전폭 73m, 흘수선 11m의 중형 항모로 배수량이 경하 기준 67,500톤, 만재 기준 85,000톤에 달하는 거함입니다. 심지어 분석가에 따라 10만 톤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재래식 항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사실상 대형 항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미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드급만 사용하는 전자식 사출기를 무려 3기나 탑재했는데요. 이를 통해 동시에 3개의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이륙시키는 캐토바식으로 이륙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기에서 많게는 50기 내외의 고종익 항공기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미군이 운영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푸제남에는 중국의 주력 4.5세대 함재기 J-15B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003형의 뒤를 이어 핵 추진으로 운영될 004형 역시 설계와 건조의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현재 우리 해군은 이렇게 엄청난 중국 해군을 상대로 고작 경하 3만 톤, 만재 5만 톤급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여기에 탑재될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 20대인데요.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 중 최고봉인 F-35 계열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고작 20km는 중국의 막강한 항모 전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F-35B의 낮은 무장 탑재량이 문제가 된다고 분석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 설계된 플랫 앤 휘트니 F-135PW 600 터보팬 엔진을 한 발 탑재한 전폭기입니다. F-35답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 퓨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으로 하위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폭장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수직 이착륙으로 개조하면서 무장 탑재량이 6.8톤으로 낮아진 데다 JSN 같은 대함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함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래서야 5세대 스텔스기를 대거 배치할 중국 항모전단에 제대로 맞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의 많은 항모 건조론자들이 항모의 체급을 경하 5만 톤, 만재 7만 톤 이상으로 키운 뒤 3, 40기 이상의 항공기를 미국, 중국처럼 캐토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리고 각기 F-35C와 KF-21N을 차기 항모에 채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35C를 운영하자고 하는 이들은 KF-21의 종합적인 성능이 F-35C에 비해 크게 열세하며 미 항모전단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사일과 탄약을 공여받을 수 있어 전투지속 능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체 굉장히 무리가 가는 캐토바 방식으로 항모를 운영하려면 전자기식 사출기 이몰스에 맞게 설계된 F-35C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KF-21N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F-35C 판매를 미국이 허락할지도 알 수 없고 매번 미국의 개량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일본 등에 맡겨야 해 평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긴급 대응이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또 전시에 미국의 정밀유도무기 PGM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면전 상황일 뿐이며 미국이 한국에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탄약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F-35 역시 KF-21처럼 미완성 전투기라고 주장하는데요. 블록 3사가 되어서야 겨우 전투력을 갖췄고 아직도 예정된 개량 사업이 수두룩한 F-35를 함부로 추가 도입했다가 개량 사업에 쓰일 막대한 비용을 대는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입니다. 반면 KF-21은 전자전기나 전술정찰기 등 별도의 파생형과 함께 개발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국산 무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므로 KF-21N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산 무기의 장점인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긴급사태 대응하기 효율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누가 맞다 그르다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토론을 보며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항모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날이 갈수록 급감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수병이 더 필요한 중형 항모의 건조 계획이 통과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건조된 항공모함의 성능이 2030년대 전장에서도 무리 없이 활약할 정도로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EP의 도입, 미제 이멀스의 수입, 혹은 자체적인 국산 이멀스 개발,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호위함 전력의 확보, 항모와 함께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또는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세세하게 따지면 숙련된 함재기 파일럿이 수두룩한 미국조차 수년마다 항공기와 조종사를 잃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캐토바 이착함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훈련기의 확보도 문제가 됩니다. 또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형 군함과 관련 정비 시설의 확보, 항모전단의 원양작전을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고속전투지연함 AOE의 확보 등 대충 따져도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현대해군의 끝판전력인 항모전단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항모전단 운영을 추진했다가 그 규모를 줄이거나 폐기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모든 군사무기를 개발 및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도 여럿 있는데요. KDDX의 개발을 통해 IF-EP의 기술과 호위함 전력의 확보를 동시에 이뤄낼 준비가 한창이고 도산 안창호함 배치2, AOE3 등 항모전단 운영에 기틀이 될 여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므로 항모가 건조될 2033년이면 항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 대륙을 쓰러뜨릴 수 있는 막강한 항모전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단 하나라도 꼬꾸라진다면 우리 항모전단은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던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이 또다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건조 단가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함재기인 F-35B의 결함과 높은 도입 단가, 중국과의 한방 싸움에 쓸 결전병기로는 항모보다 원잠이 낫다는 원잠 찬성론 등에 막혀 사업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원잠 찬성자들의 입김이 아주 강한데요. 고작 20대의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를 만드는데 5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수중 배수량이 4에서 5천 톤 수준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이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용성 역시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중 배수량 2200톤인 심포급 잠수함 한 척을 운영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체급을 키워 발사관의 수를 늘리고 정숙성을 키운 신형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완성하면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고 협상장에 나서서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속셈인데요.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아무리 최신함이라 할지라도 북한 선박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잠수함이라도 핵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 재래식 잠수함은 수주에 한 번씩은 바다 위로 부상합니다. 반면 원잠이 있다면 북한의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자만 충분하다면 수개월 동안 군사작전을 할 수 있고 강력한 출력 덕에 고속을 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모 찬성론자는 그래봤자 항모만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항모의 가장 큰 장점인 현실성과 다목적성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은 말 그대로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이 현실성이 우수할수록 적에게 큰 위압감을 줄 수 있어 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항모는 가장 우수한 현시수단입니다. 아주 크고 특이한 생김새를 가져 기억에 잘 남는 데다 실제 전투력 역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할 수 있는 임무도 다양합니다. 함재기를 이용해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헬기를 이용해 강습 상륙, 긴급 후송, 재난 지원, 대잠 작전, 소해 작전, 해적 소탕 등 군함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거대한 크기를 이용해 물자 운반이나 병력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모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거대한 함체만큼이나 우수한 지휘 통제 시설을 이용해 함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함대가 마치 한 척의 배가 싸우는 것처럼 움직이는 협동교전 능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최강군함이라 할 만한데요. 이 때문에 미 항모전단이 가는 곳마다 세계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잠수함은 적을 추적하거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해상 임무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대공 전투는 꿈도 꿀 수도 없고 해적을 소탕할 마땅한 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제주도 남방의 해상교통로를 사수하고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 덤빌 생각을 말라는 경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모 반대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비용입니다. 일단 항모는 비쌉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평한 철판 같은 항모에 값하는 한 대 무게가 수십 톤이 넘는 전투기가 수백에서 수천 번씩 뜨고 내려도 멀쩡하도록 특수 주문된 고장력 강입니다. 그리고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 장치, 대형 엘리베이터 등 각종 초고가 설비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함재기도 비쌉니다. 쓸만한 함재기는 아무리 싸게 쳐줘야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5대 제조강국,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만큼 대한민국이 하려고 하면 못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인력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고대고 복무기간이 긴 해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수가 급감하면서 한 척당 최소 1,000에서 2,000명이 필요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가 적은 소국의 군대답게 항모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동의 방산강국 튀르키예가 등장시킨 드론모함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터키라는 국명을 벌인 튀르키예는 전면적인 군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 위에 튀르키예군은 현재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은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독재화된 튀르키예가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골칫거리가 되자 터키와 진행하던 여러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것인데요. 그 결과 미국이 터키 F-35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박탈하고 F-35에 탑재될 예정이던 터키제 솜 공대지 미사일의 무장통합 역시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에 터키군이 뒤집어졌습니다. 항모로 쓸 아나돌루의 건조가 이미 끝났는데 정작 사업이 작살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나돌루함은 터키가 F-35B 운영을 위해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와 합작해 만든 만재 27,000톤급 강습 상륙함인데요. 터키 입장에서는 F-35가 없는 아나돌루함은 속 없는 만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아나돌루함에서 이륙 가능한 고정익 전투기는 F-35B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터키 군부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아나돌루함을 드론모함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 유인헬기와 무인기로 운영되는 드론 항모는 항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렴하고 인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파일럿이 필요 없고 구조 역시 유인기보다 훨씬 간단해 정비가 용이합니다. 인력난으로 고생 중인 우리 군에게 딱 알맞은 군함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항모반대론자들은 무인모함은 항모보다 더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유인전투기를 맞상대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전투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아직까지는 유인기의 공격을 보조하는 진군이나 공격을 대신 맞는 방패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인기와 헬기만 운영하는 드론모함으로 항공모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드론이 더 발전한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일이란 것이죠. 또 중국의 젠20과 젠35, 한국, 미국, 일본의 F-35 수백 대가 돌아다니는 동북아에서 쓰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무인기 기술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인기 기술은 터키를 압도합니다. 일례로 한국은 미국의 주력 무인 공격기 MQ-9 같은 성능을 가진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MUAV의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내년인 2023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틸트로터 무인기, 무인전투기 가오리-X, 무인잠수정과 무인고속정 해검3 등 다양한 무인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위력과 수준 역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이 덕에 부족하나마 항모의 핵심 기능인 방공망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속거리가 길고 값이 저렴한 무인기의 특성을 살려 가성비가 훌륭한 초계망을 구성해 함대를 보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드론모함 도입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지나지 않으며 항공모함의 대체제 내지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드론 항모는 기존 항모의 제작비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조가 가능하고 최소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이 원하는 어떠한 항공기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티르키예와 달리 이미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X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드론 모함이라도 처음부터 그 시작이 다른 상황인데요. 지난 8월 16일 방위사업청에서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기술 성숙도 평가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기술로 항모에서 사용할 함재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5일에는 개발 방안을 연구할 검토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한국형 항모의 크기를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확대하고 탑재할 함재기를 KF-21의 파생형인 KF-21N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원안대로 F-35B를 도입해 경항모를 만들 것이라면 이런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2023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항모 사업을 아예 취소한 게 아니라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준비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모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면 상하를 막론하고 항모 확보에 굉장한 열성을 보이던 해군이 어떠한 제스처라도 취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사업 취소보다는 사업 확대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항모 찬성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KF-21N과 중형 항모를 만들었다가는 우리 국방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기겁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주장이 꽤 그럴싸합니다. 만약 함재기로 도입될 KF-21N이 스텔스 기능이 없는 KF-21 블록2 사양이라면 중국판 F-35인 F-32를 상대할 수 없으니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국산 함재기로는 중국의 맞상대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은 훌륭한 스펙 덕에 4.75세대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있는 명품이지만 스텔스기를 상대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5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FC-31이 F-35의 절반 수준의 스텔스성만 있다 쳐도 보람에는 FC-31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FC-31은 중국제 레이더의 성능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스텔스 성능에 기대서 보람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결국 보라매가 일방적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엉터리 중국산이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거리투브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중국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 제무기들에서 결함이 속출했고 신무기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 반해 중국에서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생산되고 수출되면서 두 국가의 역량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러시아가 수호의 57의 개발을 미적대는 동안 중국은 제2식과 FC-31을 개발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A사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KF-21 블록2 기반으로
KF-21N을 만든다면 설령 중형 항모라 할지라도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모 찬성론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차라리 경항모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F-35B를 사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연이은 대규모 방산 수출 덕에 KF-21 블록3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전투기를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량으로 초고가 무기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블록2를 기반으로 KF-21N이 만들어지더라도 2030년대까지 완전한 5세대기를 목표로 관련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블록3가 완성되면 기존의 KF-21N이 곧바로 블록3 사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3는 모든 면에서 중국의 FC-32를 압도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레이더, 전자전체계, 덕컴, 유무인복합, 미사일 성능에서 중국을 압도하므로 오히려 보라매가 FC-32를 먼저 탐지하고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점도 환상적입니다. 최근 KF-X 사업의 전직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23에서 2024년쯤 KF-21N의 개발을 시작하면 2031년에 함재기형 KF-21N의 개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 무렵이면 본격적인 항모의 건조가 시작되고 보라매 블록3가 어느 정도 완성됐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항모에서 운용할 블록2 사양 KF-21N을 먼저 개발해 배치한 뒤 곧바로 블록3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도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20에서 40대 정도야 1, 2년이면 전부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N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면 2030년대 중반 한국 해군은 5세대급 국산 함재기 40대로 무장한 만재 7에서 8만 톤급 중형 항모와 신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항모에 전자식 사출기 이멀스를 달고 항모형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를 확보한다면 세계에서 미 함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항모전단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력이면 설령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1대1에서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항모전단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모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당장 중단해야 할 항모 사업을 중형으로 키우는 것은 매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인력과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주제에 미사일 몇 방이면 무력화될 항모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추가 도입하거나 KF-21 보라매 양산 물량을 늘리는 게 더 자주 국방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경항모와 20대의 함재기를 살 돈이면 20대의 F-35A와 KC-330 급유기 2대는 물론 갑질 보잉의 금덩어리라는 조롱을 듣지만 성능만은 확실한 이 737 조기경보기 2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형 항모와 40대의 함재기를 기준으로 하면 5, 60대의 F-35A와 KC-330 2세대, 이 737 2대를 도입하거나 F-35A 20대를 도입한 뒤 KF-21 보라매 양산 수량을 12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KC-330 2대, 이 737로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전력이라면 우리 영공과 영해로 접근하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5일 우리 한국의 KF-16U 6대와 KC-330 한 대가 호주로 비행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제한적인 해외 전력 투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모를 양산할 돈이라면 우리 군의 구형 호위함을 전부 FFX-3 이상의 고성능 호위함으로 조기 교체할 수 있으며 국군의 모든 견인 포대를 K9으로 교체하거나 K2 전차 최대 1000대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항모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해군력의 정점입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항모가 없는 해군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항모가 없다면 정조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중국 항모전단 한 개조차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함대전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중국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조기경보기가 움직이면 무조건 우리 함대가 적에게 먼저 발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얻어맞아야 합니다. 즉 시작부터 한쪽 팔을 꺾이고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일반 군함의 레이더는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탐지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기경보기에서 탐지된 좌표로 항모비행단이 해수면에 바짝부터 시스키밍 미사일을 쏜다면 아무리 이지스함이라 할지라도 요격미사일 사거리 안쪽에 들어선 뒤에야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한마디로 적의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지스함의 우월한 성능을 이용해 어찌어찌 공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소모하지 않았고 손상도 전혀 없는 중국 함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수의 공격 자산을 소진하고 난 뒤에야 싸우는 꼴이라 당연히 이길 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장이 아니라 항모가 없는 전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영해 내에서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한다면 적성국의 항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모두 단방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자주적인 해군이 되려면 항모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항모 보유를 주장하는 것도 타국의 무력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우리 영토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로운 분기에 도달한 한국형 항모 사업과 KF-21 함재 기행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형 항모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